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죠? 업로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고 벌써 네 번째 EJ에 오신 건데 왜 갑자기 이분을 모셨냐면 주말에 말입니다. 제가 팽목항을 갔지 않습니까? 네. 팽목항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시장님이더라고. 그래도 시장님께서 화를 막 부럭내. 와, 그래서. 이 작가 너한테? 나한테 정부한테 화를 내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라고 했더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 그럴까?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을지도 몰라.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청탁했습니다. 나 좀 출연 좀 시켜줘. 스피커가 필요해. 네, 스피커가 필요해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이 시장님 네 번째 출연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뭐 맨날 나오고 싶은데 안 내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긴급 전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한 번만 더 내달라고. 다섯 번째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제 특히 EJ 청취하시는 분들 뭐 저는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구들 진짜 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합리적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거의 쳐들어오다시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이 시장께서 SNS로 또 긴급하게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셨고 네. 결국 이제 지방재정 개편 추진 이게 네. 너무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알려주고 싶다. 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녹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사 문제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합시다. 어떤 거야? 어제 있었나요? 이 사건이? 그죠? 19살 청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살 청년이라 그래봐야 만 19세니까 이제 딱 20살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올 올해 2월에 졸업했죠. 했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생활연수에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JTBC 나갔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고 울 뻔해. 울컥했어. 왜 그랬냐면 이 친구 가방을 열어보니까 컵라면이 발견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컵라면 갖고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한 거야. 어머니가 그거 보시고 눈물이 나죠. 하셨답니다. 그럼. 그리고 또 하루 있다가 생일이었대요. 사망하기 전날이. 사망한 날이. 하루 더 있으면 생일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면 일단은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이 오지 않았는데도 열려 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원래는 매뉴얼상 2인 1조. 가서 일단 수리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한 명은 감시를 하고요. 한 명은 직접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고칠 때 차가 오냐 안 오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졌어요. 그게 안 지켜져서 혼자 갔었고 혼자 이래서 그 열차 안쪽으로 가서 수리를 하다가 열차가 들어온 걸 보지 못하고 스크린과 열차 사이에 끼어서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고. 유사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고가 세 번째야. 서울 메트로에서 작년에도 25살짜리 친구가 죽었어요. 작년에 이 사건 났을 때 서울 메트로가 뭐라 했냐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자회사로 하겠다. 지금 계속 하청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로 하겠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사고를 하니까 또 똑같은 대책을 냅니다. 앞으로는 자회사 하겠다. 그 1년 동안 뭐 했냐 말이야. 아니,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면피의 그러니까. 발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지켰다 그러는데 매뉴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업체가 최저 입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2인 1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명만 내보내는 거고. 또 매뉴얼에 뭐가 돼 있냐면 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때는 지하철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 하루에 8건씩 나거든. 고장이.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고장 나봐. 누가 이걸 멈추고 수리를 하냐고. 지하철 승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일해서 되질 않아요. 1분, 2분만 늦춰져도 쫙 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메트로에서 이런 걸 내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하청업체하고 수리한 그 청년의 잘못이다 몰아가는 거는 정말 이건 비겁한 짓이라고 봐요. 근데 사고가 난 게 좀 문제가 좀 반복됐던 구간이 좀 다르다면서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5호선과 8호선은 사고가 없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업체가 발주한 1호선에서 4호선까지죠. 네. 그러니까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최저 입찰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정말 왜 그러면 작년에 자회사를 하기로 했냐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넘어가갖고
또 미봉책으로 또 이뤄내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가 월 140만 원 받는다 그랬거든요. 월 140만 원가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사회에 소외된 약자예요. 더 슬픈 거는요. 뭐 산재는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산재가 일반적으로 처리될 때 기준이 그 당해에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서도 좀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언론도 문제야. 진보 언론이 하는 뭐 오마이, 경향, 한겨레 이런 일 터지면 제발 이런 친구들한테 좀 사회 소외되고 이런 친구들한테 좀 힘을 좀 실어주라고. 남녀 성대결에 매몰돼 갖고 맨날 며칠 그따구 기사 쓰지 말고 좀. 너무 화가 났어 난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구의역에도 조용한 추모의 물결들이 와 있습니다. 하네요. 뭐 공격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정말 그렇죠. 거기에는 뭐 어떤 이념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되게 슬픈 공감의 그런 표식들이 좀 많이 좀 놓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춘 한번 빚도 못 받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메트로 자회사가 되니까 그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더라고. 진작 좀 작년 사고 났을 때 서울 메트로에서 약속한 것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를 아까 못했던 이유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그 친구가 왔을 때 물어봤대요. 혼자 왔냐고. 혼자 왔다고. 왼쪽으로 두 명 오게 돼 있잖아. 혼자 왔다가 내 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도 매뉴얼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관리하는 데서 CCTV 항상 보고 있잖아. 막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망자가 있는 건대병원에 와가지고는 망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스크린 도어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해 만들었잖아. 자살자가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 안전을 위해 만든 스크린 도어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꼭 보면은 사회적 소외되고 뭐가 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예산 얘기를 해요. 예산이 어떻게 사람 목숨보다도 중요합니까? 이런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아니, 사고가 3번째 났으면 이거는 인재죠. 그렇죠.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나오셨으니까. 네. 성남시 이제 한풍구 사건 많이 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때 사망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상 입으신 분들 이분들은 뭐 기억하신 분 하시겠지만 제가 3일 만에 다 합의했거든요. 원래 대형 사고가 나면 참 하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결국 사후 처리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성남시 한풍 사건은 제가 3일 동안 쫓아다녀서 합의를 했고 그 후에 지금 1명 남기고 다 이제 세부적인 합의가 다 끝나서 다 일상으로 다 복귀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예를 들면 한풍구 사고에 대한 이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하고 이제 민간 건물들 것이긴 하지만 거기도 전부 다 안전 점검해서 지금 보강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사후 처리해서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거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 게. 이 시장님처럼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서울 메트로 쪽에서는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벌어졌다니까?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 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서 재발 방지,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도 좀 여론을 좀 환기시켜주고, 그렇죠? 또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다. 또 그 부족한 일자리를 어떻게 따내도 지금 이렇게 월 140만 원 받고 이게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면요. 서울에서. 생계가 안 되겠군요. 월세 4, 50 내고 생계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거. 그냥 평생 노예로 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생활임금, 이 시장이 강조하는 생활임금 같은 것도 이제 차츰차츰 돼야 되는 거겠죠. 이런 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슬픈 사람들이 꼭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났는데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평소에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걸 관리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잘 지켜야 된다고 봐요. 예. 뭐 술 먹고 스크린도 걷어차고 그러지 좀 마세요. 네, 그러면 시사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재명 시장님 일단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좀 살펴보고. 뭐 또 그런까지 주시려고. 아니, 왜냐면은 그래야 이 시장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진정성을 맞는 얻고 이야기인지. 타당성을 얻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 홍준표 지사가 내 말이 맞다고 만날 얘기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대잖아. 뭔 말이야 그게. 걔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다던데요. 배은망덕하다고. 아니, 이 어디 모습이 주인 일 잘 처리해 줬는데 주인이 좀 인정 안 해준다고 주인한테 배은망덕한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셨습니다. 지자체장이라는 직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자기 해당 지자체 주민들한테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참 좀.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게 자기가 대리인이거나 그분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줬는데 뭐 일이 은혜를 모르냐.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네,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부에서 계속 방해했던 네. 청년 배당 이거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 스스로가 96.3%가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네. 답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더 이상 여기에다 태클 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요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성남 주빌리 대전으로 12억 따뜻한 기부 선행 네. 이거 SNS에서 이재명 시장이 서울이랑 한판 붙자 네. 10억 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모르는 애들이 난리가 났어. 무슨 사이즈가 큰 배팅 게임을 하고 이게 지금 그러냐. 도박하냐? 성남시장이 도박하고 있냐? 경기에 지금 10억을 놓고 말이야. 도박은 이 작가나. 난리 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10억 놓고 그 10억이 아닌 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행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한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10억 걸로 한 판 하자. 이게 뭔 뜻인지. 우리 사회에 희한한 시장이 있어요. 그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그 빚의 채권자들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 아니 갚을 능력이 없는 채권이고 한 10년 동안 미뤄가지고 뭐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쥐어짜고 뭐 압박하고 해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들끼리 이걸 팔아버려요. 악성 채권을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된 채권이고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오는 채권이니까 원금의 한 1% 미만 가격으로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받는 채권인데 그래서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주면 10억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쪽은 1,000만 원 주고 10억 원을 사서 없애버리면 채무자들은 빚을 10억을 탕감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좀비 채권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쓰는 채권인데 죽은 채권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펄펄 살아있는 채권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네. 거죠. 이 박사가 한 1억을 어디서 예를 들면 어떤 제1금융권에서 국민에서 1억을 빌렸어. 못 갚아. 국민은행이 이걸 팔죠. 네. 채권단에. 한 10% 정도 받고 10% 하려고. 주고 팔아. 그럼 한 1,000만 원에 파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데 넘겨줘요. 받아보니까 아무리 전화하고 쫓아내서 해도 또 날 구멍이 없어. 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다른 데 넘겨줘요. 또 그러면 넘겨. 추심 업체에 또 그렇죠. 넘기는 그러면 거예요. 추심업체가 100만 원 1억짜리가 100만 원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박사 전화한테 1억 갚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끔 뭐 장기도 한 팔아봐라. 팔아봐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 빚진 이 박사는 그 1억 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100만 원에 그냥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활활 그렇습니다. 불태울 수 네, 있는. 네,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인 거죠. 예. 아, 그러면 오늘 민주당에서 그 불태웠던 퍼포먼스도 그거하고 똑같은 관련이 거죠. 아, 그거예요. 예. 아, 제가 그 은행장입니다. 아, 주빌리 은행. 예, 보통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은행인데 저희는 이런 악성 채권들 이런 거 사서 없애버리는 은행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은행장을 하고 있고 또 성남 FC가 그 은행을 후원을 하니까 기왕이면 경기를 할 때 재밌으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서울한테 그랬죠. 서울한테 한 판 걸고 하자. 사람들은 채무자에게는 10억짜리 채무고 채권자는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은 당신이 좀 내라. 대신 우리가 500만 원은 우리가 낼 테니까 500만 원만 내라. 네.
혹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다 낼게 네. 했는데 이제 서울이 거절했죠. 거절해서 제가 또 거절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한다. 너는 싫어도 경기한다.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관중 수입에서 1,000만 원 내고 우리가 이기면 서울 대신에 이거 내줄 사람 후원을 구했어요. 네. 후원을 구했더니 무려 1,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6억 원치를 없앨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졌습니다. 져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만 원 내서 10억짜리 사서 없애주고 그러면 아마 수십 명이 빚에서 헤어나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대신에 그 민간에서 내주기로 했던 1,600억 원, 1,600만 원을 굳어서 다음 경기 때 서울이 싫어해도 또 계속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난, 비판하는 사람 중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똑같은 채무자인데 그 사람들의 채무를 갚아줘서 네. 그 사람들이 게으른 채무자가 되게 만드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모랄 해저드 얘기인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도 알아요. 네. 이게 도덕적 해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이분들 이걸 없애줘야 이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 그럼요. 출발하고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 보조금 이런 걸 안 줄 수가 있죠. 그럼요. 서로서로 또 이 사람이 윈윈이지.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낼 거고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런 유의 채무가 발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활 채무예요. 그렇습니다. 뭐 300만 원, 악성 뭐 100만 원 이런 거 네. 빌린 거예요. 네. 근데 도덕적 해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갚아주면은 그거 기대하고 돈을 안 갚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10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통장도 개설 못하고 집도 못 얻고 주민등록도 못하고 맨날 도망 다녀보십시오. 네. 그거 몇백만 원 안 갚으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못 갚아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미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 거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는 않죠. 또 외국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성공 있어요. 사례가 있죠.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기간 계속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까? 살인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빚은 희한하게 공수료가 없어요. 시효가 없으니 계속 연장하면 돼요. 자식한테 상속도 돼.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빚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인생에서 다시 한번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잖아요. 재기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는 이벤트 네. 또 교훈 있는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냥 진짜 10억을 놓고 한푼 하는 아, 그거는 제가 또 굳이 얘기를 하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1,000만 원 얘기가 아니고 10억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명칭도 10억 대전 뭐 예를 들면 빌리언 대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은행 이름이 주빌리 은행인데 빌리언 주빌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 효과를 노리고 저쪽에서 뭐 싫어하고 뭐 또 논란이 벌어지길 제가 일부러 유도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해야 알려지니까. 얼마나 노이즈 많은 사람이 마케팅이군요. 제가 원래 노이즈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구미참여연대에서 네네. 구미시와 성남시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싶어요? 이걸 했습니다. 구미참여연대에서 네네. 이 구미 시민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참. 이게 뭔 얘기냐면 비교한 겁니다. 구미시와 성남시 네. 모든 걸 다 비교했어요. 예산 어떻게 쓰고 뭐 인구는 지금 몇 명이 딱 비교했는데 이걸 왜 지금 구미참여연대에서 했냐면 구미시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박정희 관련된 예산을 1,000억 원을 넘게 책정했습니다. 1,000억 원. 예. 근데 구미참여연대 얘기는 그거 없애면 엄청난 복지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거를 성남이 하고 있다. 네, 성남시의 2배 정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는 건데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 급식 문제. 성남시는 뭐 당연히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농 급식도 하고 있죠. 아 거기다가 유기농 네. 급식을. 그런데 구미시에는 선별적 급식이에요. 차별급식.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과거에 주장했던 애들한테 낙인 찍는 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골라가지고 표시하고 티켓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산이 30억 원. 성남시는 244억 원입니다. 차이가 나죠. 성남시 인구가 구미시 2배 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2배가 아니라 지금 뭐 몇 배 되죠. 예. 그리고 박정희 예산대 3대 무상복지 예산 이렇게 해서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예산을 합계 201억 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남시가 인구 2배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예산은 박정희 생각알림 및 추모 예산,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건립, 박정희 뮤지컬 해서 255억 원입니다. 각종이 무지컬 있어요. 예. 그런데 성남시에는
중학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거 해서 201억 원이야. 그럼 255억 이거 다 안 하면 구미시는 인구가 반이기 때문에 성남이 2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는 성남시 청년배당 3대 무상복지는 재판까지 걸어가면서 막는데 이거는 또 가만 놔둬요.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구미시는 새마을 테마파크를 하고 있고 성남시는 공공의료원을 건립했습니다. 자, 구미시가 새마을 테마파크에 건립할 때 쓰인 예산이 866억 원. 그런데 성남시가 공공의료원 건립하는데 299억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1만 원 건설에 28억 원. 합해도 32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새마을 테마파크에 866억이 들었어. 새마을 테마파크는 뭐 하는 데냐? 아니, 그냥 뭐 하는 데냐고. 여기 공공의료원에서 우리 서민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홍준표가 없앤 그런 거 어디 확 비교되잖아 지금. 새마을 테마파크는 거기 가면 슬레이트 지붕 올리고 이런 거냐? 모르겠어. 뭐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막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간다를 갔는데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진주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그 우간다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좋아한대. 이 양반이요. 요즘 보니까 자기 좀 좋아하는 쪽에만 여행을 가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구미시에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부서들이 따로 있는 것 같네. 새마을과 박 대통령 기념사업계,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다 TF. 예산 낭비야. 공무원들 월급 안 주나? 새마을과 8명, 박 대통령 기념사업계 5명,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TF 3명. 아씨, 우리 약사 학교 잘라서 놀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갖다 써. 그 사업 내역 보다가 빡친 게 무슨 박정희 식단? 이런 것도 한다며? 아니, 채용 공고가 났었는데 차마 못 내겠더라. 지금 나왔어요? 가지 그랬어. 갈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네. 야, 갔으면. 야, 이 박사 갔으면 네가 뭐 거기서 뭐 박정희에 대해 아세요?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 박정희 신격화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해야겠지. 그래, 또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구미시에 지금 8개가 있고요. 현재. 성남시에는 65개가 있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새롭게 할 거. 성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 시립지역 2개, 그래서 10개를 앞으로 다시 할 거고, 구미시는 1개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시세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손 치더라도, 현재 어린이집이 65개에서 성남시, 구미시가 8개면은, 반 이상, 반도 안 되고, 그리고 구미시도 나름 공업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어린이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작가. 어린이집 대해서 얘기해봐. 너 김영우 의원 붙들고 한참 얘기했다며. 우리 동네 당선자 김영호 당선자 청탁을 했잖아. 뭐라고? 우리 애 좀 어린이집 좀 보내게 해달라. 어린이집을 못 보내. 어린이집 다 만땅이야. 뭐 순번 150번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김영호 당선자한테 내가 너 당선시킨 어떤 그런 게 있잖아. 청탁을 했더니 김영호 당선자 하는 말이 나도 못 보내요. 우리도 못 가고 우리도 못 보내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남으로 이사 오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엉뚱하게 쓰는 거죠. 또 학교교육 지원 사업. 성남시는 200억 예산 책정했는데요. 구미시는 29억. 이것도 한 9배,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미시는 이제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이상한 데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 구미시는 기간제 근로자 시급을 6,125원 최저임금 책정했고 성남시는 7,000원 생활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이가 팡팡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구미시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시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거 다 답답한 거야. 구미시 참여하는 데서 보니까 이게 꼬라지 보니까 말이야. 아니 봐 박정희 뮤지컬에 28억 원이 말이 됩니까? 성남시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해 주는데 25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뮤지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DJ 박정희 특집을 애들한테 들려줘. 구미 애들한테 다 깔아줘. 이제 우리 공짜야. 우리는 공짜니까. 아니 뭐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왜 스티커 붙여가지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구미 시민들에게 네. 물어봤는데 구미시가 28억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했는데 반대쪽이 압도적인데요. 구미 시민들이 선택한 거죠. 네. 구미 시민들이 봐도 기가 막힌 거지 그게. 그런데 이제 이건 구미시장 지자체에서 강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반신반인이시니까 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재명 시장 초청했을 때 말씀하셨던 건데 정부에서 표준 품셈으로 지방자치
무슨 어떤 건설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공사비를 표준 품셈으로 계산해서 더 비싸게 줘라고 그러니까. 지시했죠. 예.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렇게 못한다. 네. 우리는 표준 시장 단가로 하겠다 했는데 표준 시장 단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통 이렇게 했던 공사들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이죠. 평균을 시장에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다. 네,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저희는 사겠다. 근데 했더니 정부에서 하는 표준 품셈은 뭡니까? 산정된 금액으로 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1평방미터당 인원이 몇 명이 들고 단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예. 근데 이게 기술 개발이 되거나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용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옛날 가격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겠다. 고 했더니 그 행자부에서 예규를 만들었어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시장 거래 가격보다 한 7% 비싼 정부가 고시한 그 금액으로 공사를 줘라.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억 정도 더 줘야 됩니다. 100억 정도. 근데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대로 하게 되면 약 5, 6천억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건설업자들 배불리게 하는 겁니까? 건설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정부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건설업협회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건설업자가 이쁜가 보죠. 아니면 조달청 홈페이지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새로? 그런 맥락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제가 거예요? 지방판 4대강 사업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 시장이 서현도서관인가요? 네, 도서관.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여기에 입찰을 시켰습니다. 입찰을 시켜가지고 표준시장 단가 적용해서 결국은 207억 원. 근데 정부가 하라는 표준 품절을 하게 되면 218억 원, 네. 11억 원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11억 원을 아꼈다는 거. 그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11억을 고공사에서만 아낀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내서. 요거만 써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하면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한 개만 가지고도 중학생들 무상교복을 절반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개만 해도. 이랬는데도 도서관공사 경쟁률이 369대 1이 나왔대요. 입찰 업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입찰이 들어온 거지. 그렇지.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는 다 남으니까.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하나만 더 하면요.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한 7시간 전에 SNS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생리대도 못하다니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성남이 먼저 시작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진짜 그거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치인 행정가인데 생리가 시작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고 뭐 그걸 딴 걸로 대체했다든지 학교를 아예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나름 그 사회 어두운 부분, 약자들 부분을 살피는 사람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분명히 과잉복지다. 이런 소리 하고 방해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하려고요. 분명히 복지부에서 또 왜냐하면 이게 복지 정책이니까 이것도 이거는 복지라고 안 보고 거거든요. 저는 인권이라고.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생리대에는 세금도 없어요.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뭐 복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정부는 전에 검토를 했었대요. 했는데 안 하는 걸로 결론 냈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호해야 될 인원이 성남시 같으면 전국에 6만 명 정도라고 추산한다니까요. 성남시를 100분의 1로 보면 600명이거든요. 600명의 1년치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뭐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건 해결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시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 인구 감소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생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참 그러게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느꼈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발 이재명은 성남에서 떠나라. 청와대로 좀 꺼져라. 청와대로 좀 꺼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대권 후보 조사를 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0.3% 올랐네요.
0.3%에서. 그래서 오르기 어딥니까? 그럼요. 오르기 어딥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3.3%를 얻었는데요. 네. 이재명 시장 밑으로 남경필, 홍준표, 원희룡, 야, 다 나경원. 다 광역자치단체장 다 밑에야. 한 명 밑에야. 국회의원. 예. 다 미치고요. 3.3%라고 그랬는데 지금 야권에서 문재인 또 안철수 서울시장 박원순 이후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안리정 충남지사가 4%예요.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네. 올랐습니까? 0.7%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충분히 청와대로 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이 화를 내잖아요. 네.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추호 선생이 또 그렇게 꼽으셨네. 4월 11일자 기사 보니까. 문재인 박원순과 함께 이재명도 대권 주자 꼽아. 저는 추호 선생의 그 말은 어떤 의도를 한 것 같아. 무슨 의도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꼽아준 건 좋은 거죠, 뭐. 네. 예. 아니 오늘 방송에서는 추호 선생이 얘기 안 나온 줄 알았다. 아니, 수적 그냥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지 뭐.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 시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봤고, 그래 어쨌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기초단체장은 유일해 이재명 시장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올라갔다고 생각 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오늘 왜 이 시장이 나왔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들었습니다. 네이처오다 익숙하시죠? 익숙하죠. 네, 항상 우리 소고기 광고 하시는 네이처오다 이번에 새롭게 돼지고기를 개발했답니다. 반갑네요. 이게 아마포크라고 해가지고 네. 아마 돼지고기 그런 줄 알았더니 아마씨 아이 개새끼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재 개그를 하고 있어. 안티 마블링. 근데 이 네이처오다에서 이분 우리 광고할 때 뭐 5회 10회 이렇게 안 해. 그럼. 1,000만 원 입금하고 알아서 하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우리 광고하고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알아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몇 번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했더니 그럼 이번에 돼지고기를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새롭게 돼지고기 했다는데 하여튼 이 돼지고기는 좁은 케이지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넓은 들판에서 나 무슨 아파트 광고인 줄 알았어. 넓은 들판에서 키운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왕겨가 깔려 있는 뭐 좋은. 그리고 이제 그 수입산 옥수수 사료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아마씨.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료 먹고 자라면 돼지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괜찮은 맛이 좋은 고기가 나오겠죠. 예전에 저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막 죽이고 그랬던 거 그 동영상 보니까 엄청 충격적이었던 게 그 각박한 환경에서 돼지고기가 그야말로 사육이 되다가 또 각박한 곳으로 마구 집어넣는 그래서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동물권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면은 돼지고기도 맛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무조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를 갖다가 양으로 먹는 때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질로 지금은 먹죠. 이제 질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박사 얘기했던 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얘기가 있네요. 안티 마블링.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에 열광을 했거든요. 근데 마블링한 게 의미가 없어요. 고기 이거에는. 요 최근에 나오는 축산 관련 광자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마블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이처오다에서 나오는 쇠고기 또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광고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댓글란에 EJ 다들 출연료 받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출연료를 안 받습니다. 4년 동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출연료는 당연히 드리고 EJ 우리 3명이 착각하시는가 봐. EJ 조합에서 출연료 받고 한다는 걸로 우리 출연료 4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돈 틀어가지고 안 가게 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조합 없을 때 깔끔하게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그 출연료가 체크는 되고 있어. 제가 조합에서 받을 출연료가 한 3천만 원쯤 됩니다. 우리 이 박사 세자가 한 2천만씩 돼. 왜냐면 내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다 그거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악성 채권인데? 이거는 못 받지. 주빌리에게 팔아넘겨. 그래서요. 안 가. 조합 주빌리에게 팔아넘겨. 한 30에 팔아넘겨. 예, 여러분들 네이처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일단 그 정부에서 개편한다고 하는 지방 재정 개편 어떤 건지 좀 일단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정부가 해야 될 일 다 떠넘기고 정부가 낼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덮어 씌운 금액이 약 5조 원쯤 됩니다. 그게
뭐 1년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 매년. 매년. 예. 매년.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연금 한다고 대통령이 공약해서 국가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 40%를 내라고 그래서 작년에 한 500억 가까이 성남시가 갑자기 이유 없이 낸 거죠. 무상보육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내야 되는데 이것도 너희들이 뭐 20% 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30억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야 될 돈을 지방에다 계속 떠넘기니까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용도 지금 자체 조달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 어차피 보조금을 주거든요 또.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해결하기로 2014년에 약속을 했어요. 4조 7천억을 떠넘겼으니 뭐 예를 들면 지방 소비세도 조정하고 교부세액도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가 떠넘긴 거를 채워주겠다 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럼 그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말이에요. 이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 네. 이 중에서 좀 견디고 있는 성남시, 수원시, 화성, 용인, 뭐 과천, 고양시 여기서 한 5천억 내라. 재정이 탄탄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8천억 내라. 그건 나눠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6개 도시에서 5천억, 8천억을 받아서 전국에 이제 나눠주겠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들으면 일단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하죠. 뭐, 잘 사는데 뭐 도와주지. 이런 건데 문제는 잘 사는 게 아니고 겨우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세금이 비용도 조달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자체적으로 버티고 있던 6군데를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는 단체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수 있게 또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통제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금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명분은 공평하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네. 부자라서 뭐 아주 나쁘게 하면 두 집 살림도 하고 뭐 아우디도 사서 막 굴리고 네. 그리고 막 해외여행도 마구 다니고 뭐 도박도 좀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 쓰다가 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분가한 자식들한테 야 너 얼마 내라. 그러니까 계속 뜯어간 거예요. 이 자식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떼거리를 못 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막 아우성이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뺏고 괴롭혔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장남이 있어요. 네. 이 장남이 보니까 하루 세 끼 계속 먹고 애들 초등학교도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막 학교도 못 보내고 막 밥도 막 굶고 있는데 그럼 정부가 아버지가 원래 뜯어갔던 돈을 자식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돌려주고 야, 저 너네 큰형이 그 광에 뭐 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털어서 나눠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근데 현재도 성남시에서 뭐 취득세 등록면에서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다 성남에 쓰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나눠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해당 지역에 쓸 세금도 내고 그걸 지방세라고 그러죠. 정부의 세금을 내서 전국 단위로 쓰도록 하는 국세를 냅니다. 그럼 국세는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세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쓰는데 이게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0%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도나 다른 국가에다 내고 있죠. 근데 이 절반 정도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의 절반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내놔라 하는 거죠. 야, 너네 보니까 뭐 살림도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000억씩 내라 그냥.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성남시나 6개 시에서 5천억 정도 뜯어가지고 전국에 200군데 나눠주면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별 돈 안 되죠. 돈 안 돼. 큰 돈에다가 은발에 오줌 누기고 도움도 안 되는데 이 5군데 6군데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그거 지지 않고 받아 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경기도에는 27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형네 집을 털어서 나눠 가질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래 빌려간다는 이름으로 뜯어간 거를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형네 집 털어 나눠 갖자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정부가 원래 문제를 만들었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빼고요. 성남만 얘기할게요. 매년 한 1,000억씩 네. 국가에서 빼가면 네. 성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야말로 매년 갚은 돈이 네. 연간 1,200억 정도고요. 3년 6개월 동안 4,572억을 갚았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우와 4,500억이나 갚았어?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갚던 돈으로 복지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매년 1,000억씩 또 내후년부터 1,500억씩 뜯어가 버리면 맨날 모라토리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업을 했던 그 돈은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줄이고 만들고 해가지고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사실 뭐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매년 1,000억씩 1,500억씩 빼가면 이제 그런 거 안 되고 그냥 겨우 이제 목숨만 구매하는. 이제 손가락 빨면서 그렇지. 예.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고 또 정부에 잘못 보이면 뭐 지원금 이런 거 못 받으니까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죠. 목줄 잡히는 거네요. 네.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정부가 고분고분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에서 프레임을 아주 기막히게 기가 짰습니다. 막혔습니다. 예. 부자 도시에서 돈을 뺏어서 가난한 도시를 나눠주겠다. 네. 이거잖아요. 언제부터 성남이 부자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듣기에 그럴듯하죠. 공평하게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정부의 함정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현 정부가 주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싸움 시키기. 싸움 시키기. 예, 뭐 청년 세대하고 또 기성 세대 싸움 시키기, 뭐 지역 싸움 시키기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6군데를 돈을 뺏어서 앞으로는 실제로 지방자치를 못하게 만들면서 싸움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지방에는 야 저기서 뜯으면 당신도 한 30억 받을 수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라. 지지 성명 내라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정부는 국민들 서로 싸움 시킨다고. 그러면 통치하기 정말 편하거든. 그럼요. 정규직 비정규직 싸워봐요. 싸우게 냅두고 자기끼리 자기가 하면 돼. 이것도 지금도 성남과 6개 도시 포함해서 바른지하고 싸우게 만들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들이. 그런데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근본적으로 정부에 뺏겼던 매년 뺏기고 있는 4조 7천억을 그걸 돌려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4조 7천억이 아니라 5천억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거 해결했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싸우다 찍고 보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 힘이 떨어져요. 지방정부 소위 자치분권 세력하고 중앙집권 세력하고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계속 독점하고 싶어 하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폐지했잖아요. 없앴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를 단식 농성을 해가지고 네. 살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의 기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지방자치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걸 하고 아버지가 싶은 했던 거네요. 것처럼. 근데 아버지 했던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아버지가 했던 걸 하는 게 교과서 국정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해가지고 국민의 머리를 통일시켰잖아요. 국민의 사고를. 국민 교육 현장 이런 거 외우게 하면서. 근데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교과서가 나오고 교과서 자율화되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됐고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한 개만 가르치겠다. 이 교과서 국정화한 거죠. 예, 단위로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죽인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책임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다 떠넘겨 버렸죠. 그냥 교육청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가 사실 죽어버렸죠. 각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를 돈을 뺏어서 다 없애버린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를 받으니까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버티는 곳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6개시인데 여기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인 세원을 가지고 근근히 꾸려가다 보니까 저처럼 이재명처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막 살림하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빚 다 갚고 막 1,몇백억씩 매년 갚고 복지를 한 1,000억씩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남으로 이사 가자 뭐 잘한다 뭐 심지어 네네. 청와대로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자치의 돈을 뺏어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부의 체계적 계획의 일부다. 그래서 만약에 이 6개 도시에서 1,000억씩, 1,500억씩 이렇게 뺏겨버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가용 예산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럼 뭐 아무도 못하는 거죠. 고양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됩니다. 화성시, 과천시 다 그렇죠. 용인시도 지금 경전철 빚을 1년에 1,000억씩 갚고 있는데 이제는 빚 갚고 이제 복지도 좀 하고 옛날처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00억씩 뺏어가 버리면 계속 경전철 빚 갚는 지금 현재 동네 청소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정부에서 얘기한 6개 시 네. 중에 4곳이 야당이죠. 더민주 소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이번에 성남시에 포함된 지역구 이번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총선. 원래는 새누리당이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 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분당을 그냥 뭐 강남 벨트 분당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서 3대1이 됐고요. 3대1. 수원은 5군데 전원 싹쓸이 뭐 용인도 뭐 2군데. 그러니까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이번에 야당이 거의 전승을 했는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처럼 했어봐.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기죠. 네. 그러니까 성남도 이재명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제 자랑하기는 좀 그런데 잘하시면서 뭘. 분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을 잘 뽑으니까 우리의 혜택이 되네. 뭐 교육 지원도 해주죠. 뭐 보육 지원도 하지요. 뭐 출산 지원도 하지. 노인 지원도 하지. 뭐 자식간에 너무 동네가 좋아지니까 뭐 사람 잘 뽑으면 잘 좋네. 그냥 막 아무나 막 찍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김병관 후보가 당선될 꿈은 생각 못했거든. 우리 방송에 나왔지만. 원래 10%씩 지는 지역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10%를 이겨버렸다. 네. 거기서 어쨌든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의 기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에 관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체감이 안 됩니다. 너무 멀고 너무 커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걸 쪼개서 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목숨 바쳐서 단식 농성해가지고 관철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의식을 심고 민주주의 연습을 하면서 정권 교체의 이제 씨앗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획일화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남만 해도 지금 온갖 저희가 복지 정책을 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막 성남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혜택도 있는데 이게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게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무관심해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에 대한 원망도 엄청 높아지겠죠. 그렇죠. 저놈이 뭐 줬다 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부가 뭐 1,000억을 뺏어갔는데 이건 나중에는 안 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무리가 발생하더라도 이 6개 시가 잘하니까 되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돈을 뺏어서 못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DJ 이야기 하셨는데 그 DJ가 지방자치단체 단식 투쟁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금 이 시장 말처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봤거든요. 네. 지방자치가. 맞습니다. 그래 평생이 지론이었는데 그리고 지방선거에 압승하고 그게 결국은 정권 교체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데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뺏어가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방자치는 헌법상 제도여서 원래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으로 이렇게 대체적인 걸 정해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법이 수는 엉터리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통째로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부 뺏을 수도 있고 조금만 뺏을 수도 있고 어디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원래는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헌법은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시행령은 대통령 마음대로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쳐서 해버리겠다는 거죠. 6월 달에 지금 입법력을 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워낙 다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야권 지지자 중에도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잘 사는데 좀 도와주지 그러냐. 그런 분들 계시죠. 뭐 그럴 듯 하잖아요. 이건 정부에 속는 거죠. 이건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죽는 거예요. 피해자들끼리 서로 뜯어먹는 거죠. 가해자인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던 중앙정부는 뒤로 빠져서 피해자들끼리 너는 좀 낫네. 넌 죽겠지.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끼리 싸워서 뜯어가죠. 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이네요. 파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방자치 제도를 형식은 유지하되 무력화시키는 돈이 없으면 아무도 못하니까 돈을 싹 뺏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트레이드마크 복지 정책 그래서 복지, 지방자치, 무조건 민주주의 못하는 거죠. 하나도 돈 뺏기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재밌는 것은 용인시는 그 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인데 황당무계하게 됐죠.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5일 날 지난 25일 날 경기도 용인체육관에서 용인 시민들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방지정 개편안. 한 5천 명쯤 모였다더라고요. 걸기대를 했는데 여기는 뭐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고 직업을 가릴 것도 없고 농민들도 다 손 놓고 와서 걸기대를 했대요.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기도 6개시 그러니까 뭐 도시 6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500만 명이에요. 이 경기도 대도시는 한 개가 인구가 100만씩 됩니다. 수원은 120만이고 고양은 뭐 107만 이렇게 되는데 이 피해보는 6군데를 합치면 500만 명이라 전라도, 전부하고 강원도를 합친 숫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셨던 6개 도시가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전 세대부터 해서 개발이 가장 많이 잘 된 데고 그렇습니다.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이 된 데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땅값 비싸고 하니까 자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게 어디서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 살림을 하자고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견디는 건데 이거를 75%까지 뺏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정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일단은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지방재정에 피해를 입혔던 4조 7천억 자기들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걸 안 지키고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5천억을 뺏어서 나눠줘 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받는 쪽은 의미가 없고 주는 쪽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성남부터 오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삭감됩니다. 절반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이거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보훈명예수당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이죠. 네. 이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또 청년 배당도 당연한 거고 성남 시립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 지금 짓고 있는 것도 표로 되게 되고 연기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또 성남뿐만이 아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온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확대하는 거. 이거 사업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삭감되는 거 못하게 되는 올 거죠. 수도 될 겁니다. 네. 또 교통약자 지원제. 이것도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사업 보류. 또 화성시 같으면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했는데 이것도 폐지. 그러니까 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겉으로 그 변명되고 있는 거. 전국에서 좀 도와주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그 가장 효과가 없는 거고. 아니, 한 자치단체에서 6개 5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 5천억을 뺏어서 200군데가 나눠 가지면 무슨 돈이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지방재정을 그 균형을 맞춘다.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러는데 정부가 뺏어간 돈 중에 10분의 1만 내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4조 7천억 중에 10분의 1이면 4,700억이고 10분의 1 자기들이 피해를 입히고 지방정부에 떠넘겼던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 원상복구 해주겠다 약속했던 거에 10분의 1만 지켜도 이 6개 시를 이렇게 거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정부하고 이 6개 시 운영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전에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다 비통이 만들었잖아요. 다 비통이. 우리도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로 7,200억 빈반 남겼고 용인 수원 이런데 화성 고양 빚 엄청나게 많았고 몇천억씩인데. 근데 민주당 시장들이 들어서면서 그 빚을 4천억씩 3천억씩 다 갚았단 말이에요. 저희 성남 같은 경우 4,500억 갚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복지를 1,000억 가까이 500억씩 늘리고 하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는 못하는데. 거기는 증세를 사실 했지. 서민 증세를 담배값 올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했죠. 지금 경유 세금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펌프 막 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 같지도 소리를 해가면서. 근데 여하튼 서민들 세금은 증세를 했고 복지는 정부 복지는 줄였고 그러면서도 빚은 160조 가량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하고 다르게 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들어온 다음에 수천억씩 빚을 갚고 증세는 안 하고 복지는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또 문제는 너무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약을 올려가지고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봐.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남 시민들은 지금 현재 반대 서명 이것만 해도 한 60만을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0만 가까이 되는데 60만이 넘어가고 있고 수원은 100만을 넘겼대요 이미 서명을. 예.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원정 시위도 한 3,000명 정도가 저번에 강화문하고 갔다 왔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한 5만 명 이상 모여서 한번 항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각 해당되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노인복지 그러니까 저희가 용돈 1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녀노소 보수지부 갈 것 없이. 뭐 다. 예, 하다못해 보훈수당 받는 보훈단체 여기는 1년에 60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성남시 예산으로. 한 10,000명 됩니다. 60억이잖아요. 갑자기 생각난다. 누가 SNS에서 이 시장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뭐 이게 이런 걸 하세요 그랬더니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뭐 청년 배당을 왜 하냐 멀쩡한 놈을. 근데 왜 참전 용사들은 늙고 병들고 니네 편 아니라고 안 해주냐? 왜 거기 해라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은 거죠. 예. 이미 하고 있다. 청년 배당은 1년 동안 50만 원인데 참전 용사들은 평생 60만 원씩 주고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얼마나 무서운 부대가 있는데 성남시 어버이 연합하고 해병대 전원 이런 분들은 다 우리 편이에요. 이 시장님 편으로 돌렸잖아. 뭐 노인회, 뭐 재향군인회, 뭐 그러니까 하늘 해병대회. 아래 본당이라는 것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성남 시민뿐만 아니고 뭐 용인, 뭐 수원 시민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좀 환기시켜줘야 그렇습니다.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인구가 500만이다. 예를 들면 전남북, 혹시 호남, 그 다음에 강원도 또는 강원도, 충청, 남북도 여기에 이런 조치를 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 이거 사실은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수도권이니까 500만이긴 한데 이 도시의 부자 도시라고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돈 많은데 지돈 안 내려고 몽리 부리는 거다. 언론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마치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가난한데 그 돈 끌어안고 앉아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버티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망쳤고 5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서 거지를 만들었으니 그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그 정부가 이미 2014년에 그걸 해결하고 4조 7천억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거를 이행하면 된다. 그중에 10분의 1만 이행해도 다 해결될 일을 그거는 싹 감추고 부자도시 가난도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나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바쁜 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하다못해 야당 진영 내에도 이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지방자치가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이 나라 소위 야권 진보 진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보수 기득권자들 세상이 돼버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도 나눠주니까 좋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진보 진영의 농객 이런 사람조차도 그래요? 뭐 이거 나누고 가는 게 좋은 거지 이재명 시장 너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의 원인은 보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 피해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일본 선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불러다 서로 뺨 때리기 벌을 준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동포들끼리 이 악감정을 갖고 대립 갈등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식민지 지배의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서로 증오하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어려워진 이유는 중앙정부의 잘못 때문이고 자기가 낼 돈을 떠넘겼으니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앙정부 책임이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뜬금없이 피해자들끼리 나눠 가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네. 방만한데 부동산 집값 띄우는데 쓰고 뭐 법인세 깎아가지고 이래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한테 자꾸 미루는 거였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정부가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면은 이게 모든 게 해결돼요. 10분의 1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 약속. 다 아니고.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하는데, 야는 4조 7천억을 보존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시구 중에 10분의 1만 그 약속, 그 계획 이행하면, 이거, 겨우 견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 망가뜨리고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제가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행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런 말을 안 듣는 데가 나타납니다. 즉 정부 보조 없이 사는 데가 하나씩 둘씩 생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제2, 제3의 이재명이가 생겨나죠. 말 안 듣고 좀 고집세고 정부 예속화가 안 되는 거죠. 정부가 마음 시킨 대로 안 하는. 그래서 이걸 돈을 뺏어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치단체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5천억을 뺏어가면 6개 중에서 3개는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고양, 화성, 과천은 정부 보조금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이제 그쪽은 이제 정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죠. 완전히 목줄 잡히는 거죠. 목줄 잡히는 거죠. 저는 정부가 자기들 안대로 주장대로 계속 강행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게 내년 예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유예를 좀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느리게 하면서 이런 거는 또 무진장 빠르게 하네요. 아니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인데 매년 계획 새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기 재정계획, 중기 재정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하고 예를 들면 시립의료원도 한 해 다 짓는 게 아니고 3, 4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짓잖아요. 뭐 도서관, 뭐 복지관 이런 거 짓고 또 조례에 의해서 각종 뭐 복지 혜택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1,000억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팬들 또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본질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500만 명에게서 5천억을 뺏는 거니까 인구 1인당 10만 원을 뺏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당장 지금 5천만 명에 대해서 예산을 5조 원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정부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부는 그나마 여지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구 1인당 10만 원, 성남시는 1,000억, 수원은 1,200억 막 이런 식으로 뺏어 가버렸다.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이러면 여기는 일종의 거의 폭동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달 뭐 3만 원, 5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갑자기. 그거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법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당함에 우리가 좀 일단 동의해 주시라. 네. 그리고 다 부자 도시니까 나눠라. 이런 피해자들끼리 싸움시키는 가해자의 전략에 그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야당 내에 또 일부 이런 걸 동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황당무계했던 겁니다. 야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야권에 대한 공격이고 이 소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인데 조금만 보면 될 거를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정부 말 맞네. 뭐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좋지 뭐. 뭐 그 고집부풀이나 좀 내놓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제 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또 혹시 할 말 있습니까? 다 할 있습니까? 말이야 뭐 죽도록 많죠. 저도 많은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는 부당한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없는 위기는 우리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우리가 이걸 방어만 할 게 아니고 정부의 지방자치 주기기 이 장기 플랜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인지하고 우리가 그 프레임을 공격하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만들어 되살린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그 후예인 우리 현 정부는 반드시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선을 좀 확대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를 재정을 빼앗아 가지고 죽인 거 이거 문제 제기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입은 거 이번 기회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더군다나 그 여소야대가 됐으니 국회에서 법으로
이 정부가 강제로 떠넘긴 부담 이거 다 원상복구시켜서 지방자치가 되살아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선진화되고 중앙정부가 그야말로 독재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좀 막고 합리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작가님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왕 모셨으니까 네. 정치 얘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재밌죠. 네. 저는 종편의 패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의 수준이 그런 종편의 빨간색, 그러니까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 왜곡 이런 거에 넘어갈 만큼 엉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막 하도 많은 종편이나 이런 뭐 찌라시 뭐 이런 데서 마구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은 속았겠지. 그래서 되게 외로웠던 거예요. 이게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안 속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투표하기 전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개표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반대야.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개표 결과를 보니까 아 나만 안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속았구나. 자신감이 생겨서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게 종편이 선거 개표한 다음 날부터 복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아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바뀌었어, 다. 그전에 다 빨간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회가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엉터리 아니다. 예, 국민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종편 요즘 바뀌어 특히 TV조선이 종편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네. 의제를 TV조선에서 김용민한테 용민이 형 오라고 그랬대요. 나오라고 네. 저한테도 TV조선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저쪽에서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정말 큰 변화인데 이게 국민의 위대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편이 왕따 당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야, 이거 뭐 180석 넘기고 200석 넘기면 어떡하나 막 고민을 했는데 와 이런 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제가 더 용기를 얻었죠. 아 역시 주류 언론, 주류 보수 언론, 그다음에 뭐 종편 이런 거 우리 위축될 필요 없다. 손가락 죽으라고 쓰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KBS에 출연 교섭 안 하고 이재희에 그러니까 조선일보 160만 우리 300만 한번 타보자 이거야.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향력의 크기가 이제는 실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막 속이고 막 정신없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뉴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던져주는 것만 받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보는 정보가 체크하고 다르죠. 예. 또 옆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럼요. 특히 뭐 다 그 방송국을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예. 스스로 생산하고. 그럼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네. 대권 도전을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조금 요즘에 강한 네. 발언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또 안희정 지사는 직접적으로 네. 불펜투스론을 얘기했습니다. 네. 뭐 내가 뛸 수 있어.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이재명 씨가 뭐 없어요? 저는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플레이, 또 기록 경기가 아니다. 1인 기록 경기가 아니라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집단 경기다. 저는 저는 축구단 하니까 저는 황의조 공격수 역할을 안 해도 좋다. 저는 중앙 수비수 골 안 먹게 뒤쪽을 챙기겠다. 근데 의외로 말입니다. 중앙 수비수가 세트 플레이에서 헤딩으로 엄청 많습니다. 프리킥 할 수도 있지 뭐. 그럼요. 대표적인 사람 있었잖아, 홍명보. 홍명보. 그럼. 이 수비수들이 골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굳이 공격수 역할을 안 해도 남들이 안 하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재명 중앙 수비수론으로 예, 말씀하셨고, 사실은 오늘 방송 보면 우리가 이재명을 너무 띄워줬어. 잘하는 쫙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안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고 맨날 문바라고 지랄하던 것들 깜짝 놀라겠네. 저 새끼들 문바 이재명 바 또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게. 우린 늘 강조하지만 문재인 전 의원에게 차 한 잔 얻어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 콘서트 때는 박원순 시장 엄청 빨아줬어. 우린 다 다리를 걸쳐라 이 사람들아. 그걸 이러다 우리는 안철수 씨한테도 다리 안철수 할 때는 올지도 몰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할 말 없으시죠 이제? 네, 뭐 많이 했고요. 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제 패배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현장에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 크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연 다니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가진 패배감 한번 털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좋은 얘기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뭐 개가 뭐 초등학생 물었다 이런 거나 막 해서 씹히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KBS 안 무서워요. 팩트에 기초한 공격이라면 제가 상처 있겠지만 팩트가 아닌 뭐 그 과장된 보도, 공격 이런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제가 버니 샌더스 현상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 변화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버니 샌더스든 트럼프든 소위 기존 그 기득권 엘리트 정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이죠. 근데 아웃사이더인데 자기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하고 기존 언론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소통 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니 뭐 이런 네트워크인데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아웃사이더들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필리핀 대통령 선거도 비슷하죠. 대한민국은 훨씬 더하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뭐 대도 언론, 보수 언론들, 기존 정치 집단들 정말 국민의 의사 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들끼리 뭐 리그를 만들어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깨 나갈 수 있어요. 특히 규모가 큰 선거 이거는 저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언론을 동원해서 각색하고 누구는 숨기고 누구는 드러내면서 막 대중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 속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대중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그 대중의 의견을 또 대중의 힘을 받아서 결국은 중심이 될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사용한 SNS다. 자기 역량을 좀 키워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동지들도 내 혼자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밴드든 카스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로 친구 관계, 인적관계 많이 늘려놓고 자기 평소에 교통 많이 하면서 자기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친구 이 사람들을 한 1년 동안 10,000명을 만든다. 고 하면 사실은 웬만한 언론사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트워크죠. 그게 네트워크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기문 총장, 문재인 전 대표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참. 왜 하필 안동이야? 내 나발인데. 야, 니 나발이만은 아니야. 아니니까 이재명 시장. 아니, 우리 나발이야. 우리 나발인데. 사대천왕 나발이네. 말도 안 하고 가져가지고. 하긴 뭐 저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뭐 올해 또 방문할 계획 없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야죠. 사실 이번 한식 때는 못 갔는데 아버님 산소가 이제 안동에 있으니까 뭐 가을에는 당연히 가야 되고 또 강연 한번 오러 또 그래서 우리 이 작가님 한번 갔다 왔죠? 네네 갔다 왔습니다. 저도 뭐 거기 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두 분 오늘 이 시장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잠깐만. 네. 그 전에 참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났어요. 조원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뭐 실실 쪼개냐 이래가지고 새누리당 재밌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세가 현재 국세의 20%밖에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은 40%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30% 또는 40%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세보다 50% 내지는 100%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조원진이요? 조원진 의원이 친박이. 내가 그걸 보고 이거 물론 빈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방자치단의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일은 40%를 하는데 20%만 자체적으로 걷어쓰기 하고 20%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코를 깨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를 무려 조원진 의원이 그러니까. 아니, 조원진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 야당 쪽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거기에 동조하고 말이죠. 조원진 의원은 저기 차지철처럼 된 거 아니야? 예.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반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다니까. 알면서 그 발표했다니까요. 예. 네. 자, 오늘 두 분 이시장님하고 대화 어땠어요? 일단 돈 가지고 목줄 재는 것만큼 비겁하기 쉬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개인이 됐건 국가가 됐건 마찬가지고 저는 마무리 발언 대신에 여쭤볼 게 조금 큰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그리고 현재 성남시장으로서 지방자치제가 더 좋은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된다고 보세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정한 원칙을 잘 지키면 되죠.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스스로 하고 책임지는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초등학교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고요. 돈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하면 돼요. 그걸 계속 키워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꼬리를 붙여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조원진 의원이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세 비중을 늘려준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이렇게 하면 확 좋아질 테고 권한도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금을 자체적으로 걷는 게 필수 비용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를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아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 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쓰려고 그럽니까? 더 쓰기 경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 보조가 없이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끼는 만큼 자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절감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늘리는 게 국가 발전에 명백하게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막 보도블록 쓸데없이 또 막 하는 파헤치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만큼 더 주니까. 그렇죠. 아끼는 만큼 아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데 이런 짓 안 하면 되는 거죠. 나쁜 짓만 안 하고 법과 상식과 원칙이 정한 대로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말기 어떤 그때 권력 싸움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 말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요.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했던 선조도 이렇게 세제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그 얘기 그냥 딱 보고 느껴지는 건 딱 그거였습니다. 아까 식민지 시대 얘기하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한테 부여됐던 공출제와 네. 매우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네. 똑같게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망가지게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제 안가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 아이고, 날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저 안가의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쉬는 날인데 나오지 말고 있어라. 우리끼리 할게. 했는데 다 나왔어. 네가 저번 하도 욕해서 그래? 이 새끼야. 아니야. 나 진짜 있어라. 그냥 쉬어라. 우리끼리 하면 된다. 그 말이 더 무서워. 그치, 네 말 안 믿는 거지.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이 시장님이랑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오랜만에 이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쉬는 날에 놀고. 이거 어떡합니까?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제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작별 인사하고 오늘 와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동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에델파님. 제공, 강혜숙, 박상용, 안상보.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항의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단식 농성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